최우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화학 및 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대한화학회에서 강사를 맡고 계십니다. 나노물질 기반 바이오 개발 기술을 연구 중이신 최우준 교수님이 오늘 화학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화학 및 의화학과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혹시 대전 사시는 분? 다 대전인가요? 외부에서 온 분 안 계시나요? 네. 저는 대전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왔고요. 네. 근데 이제 대전이랑 어느 정도 제가 인연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친한 선후배 교수님들이 요 근처에 많이 계시고, 또 연구원분들도 많이 계셔서 뭐 한 수십 번 대전 와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일 텐데 19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어요. 네. 그때 대전 엑스포 때 제가 요 과학도시 대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 달 동안 살면서 엑스포 이곳저곳 다 왔다 갔다 관람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과학자의 꿈을 키웠죠. 바로 여기가 이제 엑스포 공원이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과학자 꿈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과학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이 요래요. 나노 촉매로 만드는 화학 에너지라는 제목인데 어렵죠. 네, 제가 사실 요거 이제 강연을 올해 초에 제의를 받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이제 대학원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주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강연을 나가는데 초등학생은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과 그 학부모님들로 이제 강연자의 연령대가 꽤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들어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연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고민하면서 이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막 만들고 나서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돌이키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제 제목에 있는 거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게 뭐고 하는 식으로 제목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여러분 화학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나요? 화학이란 거? 들어봤어요? 혹시 과학이라는 거 들어봤죠? 화학은 이제 과학의 한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얘기하면서 화학에 대한 얘기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요거 이제 합칠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 만들다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촉매로 올 거고요. 촉매가 뭔지, 그 다음에 나노가 뭔지, 그리고 합쳐서 나노 촉매가 뭔지, 그리고 얘네 이제 다 합쳐서 나노 촉매로 만드는 화학 에너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과학이 뭘까요? 혹시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볼까요? 과학은 우리 주변을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원리? 맞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였어요. 정답이에요. 학생 이거 드릴게요. 제가 오늘 몇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별건 아니고 학교 굿즈를 갖고 오려다가 저희 학교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학용품으로 갖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학용품을 좀 갖고 왔어요. 네, 오늘 대답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 이거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과학이란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저 학생은 너무 설명 잘했는데 저는 설명 잘 못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학이 뭔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여기 써있더라고요.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 이거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해서 더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과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들을 다 이해하면 우리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좀 더 과학의 분류로 들어가면 우리가 과학 안에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이 물리학이란 거,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요. 의미를 확장을 시키면 공학이나 수학, 의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것들이 다 과학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과학의 분야들이 서로 융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잘 섞여요. 잘 섞이고 상호 보완적 관계. 이거 뭐냐면 부족한 게 있으면 잘 도와줍니다. 섞이고 잘 도와주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물을 먹을 때 우리 요게 이제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이잖아요. 이런 물을 먹는 데에도 여러 가지 과학 분야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지층이라고 하는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층에 있는 물을 갖고 올까? 이런 거는 보통 지구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요. 이런 거를 얼마나 어떻게 끌어올까? 이런 거는 물리학 공학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 속에서 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 바로 먹을 수 없어요. 뭐 나쁜 성분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 처리해야 되고요. 이런 거 이제 화학에서 하고 물 안에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명과학이라는 분야에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수 처리, 수질 검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게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페트병 같은 데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사용하는 페트병, 플라스틱 같은 게 바로 화학에서 만드는 물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함께 융합하고 상호 보완한다. 서로 섞여서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얘기했고 우리 과학에는 화학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화학이 뭔지, 화학이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이 할아버지가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화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라이너스 칼 파울링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칼텍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과학 분야랑 비과학 분야 두 분야에서 노벨상을 2번 받으신 분입니다. 1954년에 노벨 화학상 받으셨고요. 1962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의 모든 것들은 화학의 영향을 받는다. 멋있죠? 화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이 파울링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신 다음에 어느 기자분이 선생님 왜 화학자가 되셨어요? 라고 여쭤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파울링 교수님이 나는 세상을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화학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화학은 세상의 기본을 다루는 학문이면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케미스트리라고 하고요. 어머니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녀분 들으세요. 네. 네, 케미스트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여기서 화자가 여러분 변하다 알죠? 변하다 할 때 쓰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이란 건 물질의 기본을 연구하는 학문이면서 변화도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좀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샤프심 있잖아요. 샤프심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흑연. 맞아요. 탄소. 맞아요. 방금 누가 대답했죠?
악성이 좀 이따 다시 줄게. 아까 받았어. 아니야, 지금 줄게. 네. 좀 이따 줄게요. 네, 흑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학자들은 샤프심이 흑연으로 만들어졌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흑연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조금 더 기본으로 가요. 그래서 흑연은 탄소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학은 변화시킨다 라고 얘기했죠. 이 탄소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제 뭐 열을 주고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은 물질의 기본, 기초를 연구를 하면서 응용, 변화까지 같이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말장난인데 아까 말씀한 케미스트리 요거 잘 띄워놓으면 케미스트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은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잠시만요. 네, 요거 이제 화학의 세부 분야인데 뭐 자세하게 어떤 건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학은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고분자화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5가지 분야 외에도 뭐 나노화학이나 환경화학이나 하는 굉장히 많은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까 과학이랑 마찬가지로 서로 융합하고 섞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화학, 유기화학으로 양자점이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분자화학, 무기화학으로 반도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만들어졌는지 분석화학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화학 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 특히 이제 전자라는 걸 막 관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응용을 합니다. 뭘로 응용할 수 있냐면 이 양자점이라는 건 TV, 우리 흔히 보고 있는 TV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QLED TV라고 있는데 거기 Q가 양자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있죠. 없어요? QLED TV? 잘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비싸죠? 얼마 정도예요? 안 사봐서 몰라요. 선생님 돈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면 반도체 칩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이란 건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도 화학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 여러 가지 TV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이런 신소재도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오늘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수소 에너지나 전기차, 태양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화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하나의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 얘기 좀 했고 이제 다시 과학으로 잠깐 가볼게요. 우리 이제 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과학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산업혁명 제가 이거 만들 때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4학년이야? 네. 아직 안 배웠나 보다. 아니요. 과학책이 뒤져봤는데 없어요? 산업혁명? 그러면 제가 잘못 찾았네요. 네, 아무튼 산업혁명 좀 그쪽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776년에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전기라는 게 1800년대 초에 맨 처음에 발견은 됐는데 이게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1880년대에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업혁명은 아닌데 1900년대 초에 암모니아 비료가 만들어집니다. 요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큰 발견인데 왜냐면
이런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쌀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식량 문제에서 이제 탈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로 오면 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이 됐죠. 요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과거일 텐데 저한테는 사실 현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현재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발명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뭐 DNA 구조가 발견이 되고 여러 탄소 나노튜브 아니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기술들 같은 것들이 현재 개발이 되었죠. 이제 미래로 가면 우리 인공지능 AI 알고 있죠? AI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지도, 스마트 소재, 또 오늘 주된 주제인 신재생 에너지가 4차 산업의 주된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이런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로 요 에너지 관련 기술 중에서 뭐 수소 에너지 쪽을 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로 넘어올 거예요. 우리 지금 화학 얘기했고 에너지로 이제 넘어올 거고요. 에너지가 뭘까요? 에너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해봐. 알고 손으로 생각해. 해봐요. 하라고. 힘? 에너지가 뭘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거 약간 컨닝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 줄게요. 답을 이제 써놓지 말아야겠어?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죠. 맞죠? 그것도 맞죠.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필통은 끝났어요.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피통 다음은 뭐예요? 필통 다음은 펜 줄게요. 요거 펜 주고 그다음에 뭐 있냐면 수첩 있고 그다음에 그냥 요런 펜들도 있어요. 요거 귀엽죠? 맞춰야 될 것 같죠? 하나 걸어 놓을게요 여기. 슬쩍 놔둘게요 여기. 또 맞추면 또 줄게요. 탄소 지나갔으니까. 이따. 네. 에너지도 사실은 과학처럼 이제 뭔지는 대충 아는데 딱 설명이라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고요.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너지 명사.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단위로는 칼로리, 줄, 와트,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개념이 좀 제 생각에는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이 활동할 때 필요한 힘. 아까 저 친구가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친구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 위부터 보시면 요거 이제 어떤 과자 봉지 뒤쪽에 있는 영양 정보, 영양 성분표고요. 보면 막 나트륨, 탄수화물 막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여기 총 내용량 90g에 465kcal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칼로리가 아까 얘기한 에너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과자를 요만큼 먹으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노트북, 태블릿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이럴 때 얘네들이 충전되어 있어야 되죠. 얘네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기차, 배, 비행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냐? 다양한 것들을 왜 다 에너지로 하나로 합쳐서 부르냐? 하면 여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한다. 그리고 그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많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리 좀 가려놨습니다. 네. 네.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움직이는, 그리고 에너지 형태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어. 있는데? 있어요. 봤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뭐라고 할까요? 조기 여자친구가. 운동 에너지 맞아요. 요거 줄까요? 못 보는 나이에 다. 알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변을 밝게 비추는 에너지. 아까 요 친구가 좀 빨리 들었어. 빛 에너지 맞아요. 뭐 줄까? 자, 요거 2개 남았어요. 자, 세 번째 전기 에너지는 열어놨죠. 우리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네 번째 위치 에너지, 이거는 설명해야 돼. 위치 에너지가 뭘까요? 이 친구. 부피를 가진 어떠한 물체의 부피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맞아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요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죠. 수첩 줄까요? 기다려.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여기 친구? 열 에너지 맞아요. 네. 이게 사실 경쟁은 아닌데, 저 원래 이거 많이 갖고 30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섭섭해하지 마요.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다 가려놨는데 마지막 뭐 하나 있을까? 뭐가 있을지만 생각을 해봐요. 무슨 에너지일까? 사람의 에너지. 아니야, 사람 에너지는 아닙니다. 학생? 방사능? 방사능도 있는데 오늘 방사능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맞아요. 손 들고 얘기해야지. 화학 에너지 맞아요. 동생이에요. 그래요? 이거 가족끼리 수첩 드려요? 네. 네. 마지막은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란 음식물, 석유, 천연가스, 수소 같은 화학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에너지는 하나에서 다른 걸로 변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화학 에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죠. 화학 에너지 앞에서 음식물, 석유, 천연가스, 수소 같은 화학 물질이 가진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 이제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의 화학 결합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요게 어떤 물질이고 가운데 공이 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원자다 라는 얘기 했었죠. 요게 이제 원자라는 거고요. 요게 H라고 써져 있는 건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H는 수소 원자고 가운데 C라고 적혀져 있는 건 탄소 원자예요. 그럼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화학 결합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학 결합의 에너지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탄소랑 수소는 413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결합 에너지가 413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 탄소랑 수소를 멀리 떨어뜨려. 그러면서 결합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보존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치즈나 빵, 햄버거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연료로 많이 쓰는 것들, 나무나 우리 휘발유나 수소, 오늘 주제인 수소 같은 거, 얘네도 다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런 1g의 물질을 연소시킬 때,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를 연료값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즈 1g을 먹으면 연료값이 20kJ/g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kJ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휘발유는
1g 태우면 48kJ의 에너지가 나온다. 수소는 1g 태우면 142kJ의 에너지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화학에너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에너지 잠깐 얘기할 건데 아까 과학처럼 에너지의 과거, 현재, 미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사시대에는 에너지를 뭘로 얻었냐면 나무를 태워서 불을 만든 다음에 이 불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오면 석탄을 떼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오면 현재는 우리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이런 거를 에너지로 쓰고 있고요. 원자력이면 네. 분열이에요, 핵융합이에요. 둘 다 포함합니다. 핵분열, 핵융합 둘 다 포함합니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 갑자기 너무 적극적인데 갖고 싶은 거 있어? 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요 펜 있어. 요 펜 하나 줄까? 오늘 많이 갖고 갈 것 같다. 네. 네.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이 우리 최근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 그대로 쓰지 않죠. 우리가 힘내려고 석유 먹지 않잖아요. 원자력 먹지 않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죠. 이런 애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래엔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전기를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원자력 같은 거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만들어서 얘를 전기로 바꿔서 활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쓰기 편한 게 전기 에너지니까 뭐 위치 에너지 같은 걸 경우를 우리 수력 발전 생각해 보면 물을 댐에서 떨어뜨려서 걔를 우리가 어떤 뭐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걔를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꽂은 다음에 얘를 돌리면 이게 충전이 되는. 운동 에너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충전으로 네.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석유 같은 거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요거 태워요. 그러면 열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 가지고 우리가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이 터빈 안에는 여러 가지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터빈이 돌아갈 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렇게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꾸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집이나 우리 과학관 같은 데서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배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 글라이더에 활용했던 배터리 같은 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꾸는 장치가 돼요.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우리가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쉽게 다시 얘기하면 화학 물질을 소비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요거를 보통 이제 갈바니 전지라고 하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요 건전지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에 활용되는 배터리. 이런 거를 우리가 갈바니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대폰엔 요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들어가고요. 얘네들이 방전될 때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료 전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네도 방전될 때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좀 자유롭게 변하는데 반대도 가능해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전해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휴대폰 충전할 때 우리가 전기에 꽂아서 그 리튬을 다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충전 시가 전해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주로 얘기하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물분해 셀이 있어요. 요것도 하나의 전해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하나의 사진인데 여기 이제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밤에 지구를 쫙 한번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동아시아 쪽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이 밤에도 많이 활동하는 지역, 대도시를 기준으로 많이 밝게 빛나고 있죠. 일본 보면 여기 이제 도쿄, 오사카, 그다음에 뭐 중국 보면 여기 상하이, 여기 베이징, 우리나라 보면 여기 서울, 그리고 지금 여기 대전, 대전도 밝게 빛나고 있죠. 북한에는 지금 평양밖에 안 쳐져 있고. 그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북쪽으로 가보면 북한 지역은 엄청나게 껌해요. 평양만 밝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잘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밤에도 촛불을 많이 켜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라는 게 인간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활동하려면 에너지를 잘 생산을 해야 된다. 잘 수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 지나서 1950년대 지나서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가 고갈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생산이 돼서 땅에 묻혀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면 새로운 석유를 계속 파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요건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얘기 좀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랑 재생 에너지, 우리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합쳐진 개념이고요. 재생 에너지부터 얘기하면, 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같은 게 들어가고요. 신에너지는 액화가스, 연료전지,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 중에서 우리가 왜 수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왜 개발을 하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왜 수소냐 얘기해보면, 수소는 원소기호로 H 이렇게 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원자번호 1번이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 수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우주의 75%가 수소예요. 그리고 태양의 75%도 마찬가지로 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지구로 오면 여기 지금 뭐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같은 천연가스 보면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가솔린으로 오면 우리 이제 휘발유, 이것도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풍부한 거, 물. 물로 가면 이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합쳐서 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제 수소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물을 분해하면 두 개의 수소, 한 개의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분해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재생 가능해요.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높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소 1g을 태우면 142kJ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요거 석유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에너지로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큰 통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천연가스랑 석유를 넣어줘요. 넣고 막 열을 내.
가열을 해요. 그 다음에 압력을 높여요. 그러면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소를 많이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같이 나와요. 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겠죠. 저기에서 나온 것들로 또 수소를 만들면 안 돼요? 요런 것들요. 얘네들은 수소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요거 수증기? 요거는 수소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심각한 환경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요 방법을 활용하기가 우리가 좀 어렵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 그린 수소라는 방법이고요. 요거 뭐냐면 우리 앞에서 물 분해 장치 잠깐 얘기했잖아요. 물을 이 장치에서 분해해요. 그러면 수소가 되고요. 이 수소를 연료전지라는 것에 넣어줍니다. 연료전지에 넣으면 이 수소가 다시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물은 다시 수소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소가 사이클, 그러니까 순환을 한다, 재생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우리 물분해 장치 한번 얘기해 보면 물분해 장치는 전기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장치고요. 왜냐면 제 세부 전공이 전기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가지고 온 거고, 요 장치 이제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두 개의 전극이란 게 있고요. 이 전극들은 전해질이라고 물에다가 이제 물이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물질이 섞여 있어요. 요런 이제 용해관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는 어떤 막으로 막혀져 있고, 이 전극은 전원, 즉 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전극에 우리가 전기를 빵 주게 되면 요 전해질, 물이 분해가 됩니다. 각각 하나의 전극에서는 물이 분해가 되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요. 다른 하나의 전극에서는 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산소와 물이 함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물분해 장치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 물에다가 에너지 줘요. 전기 에너지 줘요. 그러면 수소, 산소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소, 산소를 합쳐봐. 그러면 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넣어줬던 전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물이랑 수소, 산소를 합치면 물이 되면서 에너지,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장치,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흔하다? 어느 정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소 전기차라는 거에 연료전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소 전기차인데 이렇게 수소 탱크 연료전지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합니다. 1913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넥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요런 이제 우리 도로에서도 수소 자동차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버스에도 수소 전기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수소 전기 버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시내버스 있어요. 맞아요. 115번 지금 저런데. 아, 그래요? 저 사는 데는 110번이 수소 전기차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수소 전기차 실제 우리 도로에 다니고 있죠. 지금 기술 수준이 한 번 충전하면 한 635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멀리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소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걸리긴 해요. 그게 수소의 문제점이긴 한데 1시간 반? 뭐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0에서 100까지 가는 1시간 반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빠른 건 고속 충전하면 한 30분? 40분 걸리나요? 완속을 하면 훨씬 더 걸리죠. 거의 그냥 휘발유 같은 거는 귀덕 휘발유는 5분도 안 걸리죠. 충전하는데.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수소 전기차를 우리가 앞에는 지금 이렇게 차 옆면이잖아요. 얘를 밑에서 볼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수소 탱크가 있고요.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연료전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료전지에서
우리 아까 수소랑 산소를 합쳐줬죠? 공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만들어져요. 수증기 형태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앞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의 구성, 연료전지 장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물분해 장치랑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실제 이제 두 개의 전극이 전해질 안에 물 안에 들어있고 얘네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분리막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좀 다릅니다. 여기 연료전지에서는 이렇게 수소, 산소가 합쳐져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요게 다고요. 물에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꿔준다. 요게 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연구를 해야 될까요? 물로부터 수소를 얼마나 빠르게 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수소로부터 전기를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음부터는 여기 얘기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간 결산 잠깐 해보면 딱 중간은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왔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왔어. 3분의 1 남았어. 네. 우리 지금 요 화학 에너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촉매, 나노 촉매, 나노 촉매로 만드는 화학 에너지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요 물분해 장치, 연료전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 이제 이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많이 수소랑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요 얘기 했었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촉매라는 걸 개발을 하면 됩니다. 이 촉매가 뭐냐면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요 수소, 산소 가지고 물 만들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근데 촉매가 없으면 이 언덕이 높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촉매가 있으면 이 언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쉽게 물을 만들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나 전기 아니면 수소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 이런 걸 우리가 촉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반응,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여러 반응에서는 백금이라는 물질이 되게 좋습니다. 요 백금이나 아니면 백금 근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백금족 원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되게 잘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언제부터? 1839년부터. 거의 한 200년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백금, 팔라듐, 로듐, 루세늄, 오스뮴, 이리듐. 금, 은, 구리, 니켈, 코발트, 철. 네, 여기까지 이제 촉매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나노가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나노는 그리스어 네노스, 난쟁이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혹시 나노 들어본 친구 있나요? 많이 들어봤네요. 네. 나노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나노라는 건 작은 단위를 표현하기 위한 접두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SI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어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너네 길이를 표현할 때는 미터라는 단위를 써라 라는 게 SI 단위고요. 이거 외에도 뭐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이런 것들이 다 SI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를 표현하려면 미터를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너무 미터보다 훨씬 더 짧은 단위, 짧은 길이 같은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만들어면 여기다가 뭔가를 붙이면 돼요. 접두어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1m보다 100분의 1 되는 걸 표현을 하려면 센치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센티미터가 되고요. 헥토미터, 나노미터, 네. 1m에 1000분의 1 표현하려면 밀리 붙이면 되고요. 1m에 10의 마이너스 9승 어디냐? 0.00000001 이거든요. 요거 표현하려면
아까 얘기한 나노 붙이면 됩니다. 나노미터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노 나노 위에 마이크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나노미터라는 건 10억 분의 1미터예요. 0.00000001 미터고요.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머리 하나 뽑아요. 머리가 이제 여기 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를 세로가 아니라 이 두께를 10만 개 잘라. 그 중에 하나를 들면 그게 1나노미터가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네, 나노미터가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물질 잠깐 얘기할 건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나노미터 사이즈로 만들면, 엄청 작게 만들면 걔를 이제 나노물질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제 나노물질을 왜 우리가 연구를 하냐면, 어떤 물질이 나노 크기가 되면 굉장히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요거 골드바, 금괴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금색이라고 하면, 금이 무슨 색이죠?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금은 그냥 금색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요 금을 나노 크기로 만들어. 그러면 금 나노 입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금이 금색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보라색 같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물질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큐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손톱만한 큐브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손톱만한 큐브가 있고, 요거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큐브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cm가 되죠. 그죠? 맞아요. 여기 써져 있죠. 그리고 얘의 표면적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얘는 이제 정육면체죠. 그러면 1 곱하기 1이 한 면의 넓이가 되고요. 우리가 면이 6개니까 6cm 제곱이 돼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면 0.0006 제곱미터가 됩니다. 요게 이제 표면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큐브, 이 손톱만한 큐브를 자를 거야. 한 면을 10개로 자를 겁니다. 가로도 10개로 자르고, 세로도 10개로 자르고, 높이도 10개로 자를게요. 그러면 요 새로운 여러 개의 큐브가 생기는데, 얘의 한 면은 1mm가 돼요. 1cm를 10개로 잘랐으니까. 그리고 큐브의 개수는 1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다 합쳐놓으면 다시 손톱만한 큐브 하나예요. 그러면 부피는 1세제곱cm가 되고, 우리가 얘의 표면적을 계산을 하면 0.006 제곱미터가 됩니다. 10배가 증가됐죠. 우리가 요 손톱을 1000개로 잘랐는데 표면적이 10개가 증가됐어. 똑같은 손톱만한 큐브 하나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더 막 자를 거야. 한 면의 길이를 1나노미터로 잘라봅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합치면 똑같이 부피는 1cm 3승이 되고, 얘네를 다 합치면, 다 쫙 늘리면 그 표면적이 6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축구장의 면적이 7000제곱미터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손톱만한 걸 나노 크기로 잘라서 늘리면 축구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나노 기술에 대한 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나노를 다루는 화학도 있어요. 우리 걔를 나노화학이라고 합니다. 나노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화학이라고 하고요. 나노화학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금속 덩어리를 나노 입자라고 하는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이 되게 넓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물을 수소로 분해하고, 수소를 다시 물로 만들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촉매로 나노화학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화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화학은
물질을 변화시키고 이해하고 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촉매를 변화시킵니다. 이 촉매를 뭐 구성 원소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크기를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여러 군데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뀐 촉매를 분석합니다. 뭐 빛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런 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응용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촉매로 활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촉매를 만들고 활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화학이 많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질의 변화, 촉매 개발 쪽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금속을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촉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금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이제 나노 크기가 되면 더 좋은 성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금을 나노 크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합금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금속을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촉매가 우리 몸 속에 있어요. 효소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요거랑 비슷한 어떤 촉매를 개발을 합니다. 요걸 이제 분자 나노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화학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요. 이제 만들었으면 분석을 해야겠죠. 뭐 크기나 아니면 질량이나 표면 구조 아니면 전자 구조 이런 거를 화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물질을 응용해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수소 발생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실제 어떤 이제 백금이 들어간 나노 촉매를 만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나노 촉매보다 한 2.5배 이상 수소를 빠르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수소를 잘 만들까?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적으로 지금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의 단위였죠. 에너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많이 화학에서 하고 있는 나노 촉매 그리고 화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합쳐진 거예요. 지금 나노 촉매로 만드는 화학 에너지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수소 에너지의 미래, 우리가 미래에는 어떤 화학이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폭발성 기체다. 수소 폭탄 맞아요. 폭발한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줄까요? 이거 줄까요? 네. 네, 수소는 폭발한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소를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기들 같은 것도 화학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마션에서 봤는데 이게 수소 때문에 터진 비행기 이름이 하이젠베르크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요. 네. 이렇게 이제 수소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신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제 수소를 액체화시키는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자체를 액체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암모니아가 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인데 액체로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수소를 한번 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물분해 장치나 연료 전지 같은 거 이런 이제 장치를 이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 또 하나의 연구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촉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분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새로운 촉매 개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요 백금 근처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백금이 문제가 있어요. 비싸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귀한 금속이죠. 그리고 이제 백금 근처에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비싼 금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석 같은 데서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아연이나 니켈이나 굴이나 철이나 망간이나 이런 걸로 한번 수소를 만들어 보자. 요런 걸로 한번 촉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촉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촉매들인데 뭐 굴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리콘이라던가 뭐 철, 니켈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수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실제 이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세계 에너지 잠재력을 보면
태양광이 1년에 17만 3천 테라와트라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지구로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활용을 하면 수소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컨셉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요 물분해 장치에서 물을 수소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소를 물로 바꾸면서 전기를 뽑아낼 때 전기 대신에 태양광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제가 실험한 내용인데 지금 요게 이제 작게 만든 물분해 장치고요. 안에 이제 전극 2개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태양 전지를 연결을 합니다. 요거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2, 3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연결하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끝이에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얘기한 거 쭉 갖고 왔어요. 우리 화학 얘기했고요. 화학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변화를 이해하고 주도하는 학문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에너지는 우리 인간 활동에 필요한 모든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중에 수소 얘기했었고 수소는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하고 높은 질량당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소랑 관련된 물분해 장치, 연료 전지, 그리고 수소 전기차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쪽에서 우리가 화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촉매를 만들고 분석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화학자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수소 에너지는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치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촉매 개발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미래의 연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오늘 강연 중에 또 질문 답을 또 실수를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선물 남아있는 거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네. 선생님은 그 원자번호 다 외워요? 국일부 다 외우셨어요? 옛날엔 다 외웠는데 요즘 좀 까먹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까지는 외웠거든요. 대학교는 연세대 나오셨죠? 저 세종대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연세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에서 연세대가 3등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교생 실직 못해서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위순위인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대요?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또 밖에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수소를 아모니아 형태로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좋은 질문인데 제가 도전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 어떻게 만드냐면 물에다가 질소를 넣은 다음에 전기를 주면 굉장히 낮은 확률로 그 물에 있는 수소랑 질소가 결합을 하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100의 전기를 줬다고 치면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한 30 정도만 거기에 쓰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수소가 만들어진 데 쓰여집니다. 사실 이제 그걸 이제 경쟁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되는 반응이랑 암모니아가 만드는 반응이 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술을 네. 우리나라에서만 연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거 힌트를 맨 처음 얻은 게 예전에 이제 하버드 쪽에서 나온 논문을 보고 거기서 이제 맨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상용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모니아를 활용하는 게 지금 이제 수소 자체를 활용하는 인프라가 많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우리가 일단 이제 수소를 좀 쓰다가 그냥 기체로 좀 쓰다가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를 통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죠. 네. 수송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형태로 암모니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편하죠, 암모니아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긴 한데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좀 인프라를 늘리고는 있어요. 일본이랑 호주가 둘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일본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를 호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운반하고 이런 이제 협약이 지금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첩 드릴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만약에 펜 남은 거면 이제 못 받으신 분들 네, 못 받으신 분들 드릴게요. 끝나고 나와서 받아가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